아버님,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체면 때문에 아내도 아들도 잃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받아들여 주세요. 저희 가족 이제 버리지 마세요. 회색 구름이 무겁게 들이운 쓸쓸한 봄날이었습니다. 한도영은 이른이 된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를 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란 국화꽃 다발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떨렸습니다. 납골당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며 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이곳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올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들 세준이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 앞에 서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세준, 1985년생. 그 짧은 글자들이 전부였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명패 앞에 놓았습니다. 꽃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준아, 아빠가 이제야 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영이 고개를 돌리자 11살쯤 된 작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깔끔하게 빗은 머리에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영과 똑같은 노란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우리 아빠가 계신 곳이에요. 그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치 새벽 공기 같았습니다. 도영은 깜짝 놀라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영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맑은 눈동자,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이마의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아들 세준의 모습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하늘이에요. 아빠를 보러 자주 와요. 할아버지도 누군가를 보러 오신 거예요? 하늘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도영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세준이 어떤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빠 이름이 뭐니?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세준이에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운전을 참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책도 많이 읽어주셨어요. 도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작은 소년이 바로 자신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소중한 손자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늘이 꽃을 아빠 명패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인가요? 그 순간 도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도영의 인생은 운전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내버스 기사로 일을 시작한 그는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하루 종일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낡은 버스의 시트는 그의 체형에 맞게 눌려 있었고 핸들은 그의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영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버스 회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그는 한 푼이라도 아꼈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싸온 김밥 한 줄로 때웠고 술자리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리고 구박해도 참았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세준이 태어난 후에도 도영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고로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준이 걸음마를 배우고 첫말을 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들을 도영은 대부분 놓쳤습니다. 아내가 전하는 이야기로만 아들의 성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도영이 35살 되던 해, 작은 버스 회사가 경영난으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간신히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5대와 낡은 사무실, 그리고 직원 10명이 전부였지만 도영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버스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승객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지하철이 생기면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더욱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어려워질수록 도영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운전기사들과 술을 마시며 회사 일을 의논했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따내기 위해 관청을 드나들었습니다. 가족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가 병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도영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와 집안일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도영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꿈을 방해했다고, 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작 미안한 것은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장례를 치른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세준이와 도영 둘만 남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준이는 어머니를 닮아서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도영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자 사이가 이렇게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준이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아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세준이가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서진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문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예의 바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영과 대화할 때도 존댓말을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요리도 잘했습니다. 세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척척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세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도영은 서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준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진과 함께 있을 때의 세준이는 정말 밝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늘 침울해 보이던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도영은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세준이와 서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세준이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시립도서관 사서로 취직했습니다. 둘은 작은 원룸을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서진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준이는 기뻐했습니다. 도영에게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진과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도영도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는 것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큰 회사들이 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따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힘이 중요해졌습니다. 좋은 기사가 나가야 회사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최연주를
소개받았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PD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연주의 아버지는 방송국 간부였고 어머니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도영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준이가 연주와 결혼한다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도영은 세준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언론계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연주와의 결혼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세준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서진이 있다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준이에게 회사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준이도 결국 실업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영은 서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만 연주와 결혼하고 개인적으로는 서진과 아이를 계속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세준이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현실도 이해했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서진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세준이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세준이는 연주와 법적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진과 하늘에게 있었습니다. 세준이는 두 가정을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준이의 이중생활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준이는 누구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버스 기사로 일했고 저녁에는 연주와 함께 있어야 했고 밤늦게나 새벽에 서진과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연주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지만 감정적이었습니다. 세준이가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준이는 그런 연주를 달래느라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서진은 세준이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늘이에게도 아빠는 바쁜 일 때문에 자주 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하늘이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빠는 왜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지, 다른 아이들의 아빠와는 왜 다른지 말입니다. 세준이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도영의 회사는 연주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회사를 좋게 다뤄주는 기사들이 나갔습니다. 새로운 노선도 몇 개 따낼 수 있었습니다. 도영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준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두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버스 운전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세준이는 감기에 걸렸지만 약만 먹고 계속 일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23일, 그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세준이는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국 송년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세준이는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꼭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PD들의 남편도 모두 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준이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주는 옆에서 화장을 고치며 빨리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세준이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계속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다른 차들도 빨리 간다고 했습니다. 큰 교차로에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준이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그냥 지나가라고 외쳤습니다. 아직 빨간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준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한순간의 망설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트럭을 보지 못했습니다. 큰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세준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흘 후 세준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배 짧은 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연주가 주도했습니다. 법적 배우자인 자신이 상주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도 큰 곳으로 잡았습니다. 방송국 사람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도영도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장례식 치르는 일에 바빴습니다. 서진과 하늘이도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연주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서진과 하늘이는 세준이와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그 모든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픔보다는 체면이 앞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과 하늘이에게 제대로 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도영은 세준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차마 들어가지 못했던 방이었습니다. 세준이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펜, 옷장 속의 옷들, 침대 마체, 책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세준이가 버스 운전할 때 쓰던 수첩이 나왔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운행 일지를 적는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세준이의 수첩에는 운행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세준이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그날 있었던 일들과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 날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늘이에 대한 기록이 많았습니다. 하늘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는 이야기, 첫 말을 했다는 이야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준이가 하늘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글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서진이 얼마나 착하고 현명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늘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준이는 서진에게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첩 중간에 편지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었습니다. 도영은 그 부분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이와 하늘이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할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세요. 서진이도 도와주세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힘들 것입니다. 도영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수첩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메모였습니다. 세준이의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나 한세준은 내 저축과 퇴직금을 이서진과 이하늘에게 남긴다.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도영은 그 메모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세준이가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공증까지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준이의 수첩을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영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늘이와 서진이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도영은 서진이가 일하는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3년 만에 서진이를 다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이는 도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영은 서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다고, 세준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늘이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하늘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준이가 그리워서 원망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세준이의 수첩과 공증 메모를 서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준이의 진심이 담긴 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서진이는 그제서야 세준이의 마지막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도영의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도영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장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관련 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주도 와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기념식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영은 서진이와 하늘이를 기념식에 초대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 보는 큰 행사에 신기해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온 사람들과 화려한 장식들이 낯설었지만 흥미로워했습니다. 축사와 경과 보고가 끝난 후 도영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기사였는지, 얼마나 좋은 아들이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영은 하늘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세준이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소중한 손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알리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가족으로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랐습니다. 세준이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하늘이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부끄러워했지만 할아버지 옆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주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연주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세준이의 법적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세준이의 재산과 보험금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하늘이는 무서워서 서진이 뒤로 숨었습니다. 서진이는 연주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분명히 자신의 손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연주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연주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의 위치도 불안했습니다. 세준이와의 결혼으로 얻었던 인맥들도 세준이가 죽은 후 차갑게 변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투자로 인해 빚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연주에게는 세준이의 사망 보험금과 상속 재산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여자와 아이가 나타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기념식은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버스회사 사장의 가족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도영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는 그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지, 왜 어떤 아줌마가 화를 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진이는 하늘이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주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상속 문제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자신이 법적 배우자이므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준이가 남긴 공증 메모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연주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세준이가 남긴 공증 메모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이는 세준이의 친자이므로 상속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준이가 죽기 전에 작성한 수첩과 관련 자료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도영이 이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세준이의 진심이 담긴 증거들이었습니다. 세준이의 동료, 기사들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세준이가 평소에 하늘이와 서진이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를 늘 말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준이가 사고 나기 전날 동료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세준이는 그날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세준이가 평소에 연주의 강요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어디 가자고, 뭔가 하자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세준이는 피곤해도 거절하기 어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일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준이의 차가 교차로에서 망설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여자가 뭔가 소리치는 것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도서관 직원들도 서진이를 위해 증언했습니다. 서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말해주었습니다. 하늘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준이를 정말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도 증언했습니다. 하늘이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아빠가 버스 기사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세준이가 죽기 몇 달 전에 은행에서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축한 돈을 서진이와 하늘이에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류였습니다. 또한 세준이가 하늘이를 위해 가입한 교육보험도 발견되었습니다. 매월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부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하늘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세준이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연주 쪽에서도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세준이와 함께 산 기간이 더 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부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준이의 장례도 자신이 치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세준이의 개인 물품들을 챙겨간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준이의 수첩을 가져간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이를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연주가 세준이 생전에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방송국 동료가 이를 증언했습니다. 연주는 세준이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다른 남자들과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연주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세준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주장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세준이를 이용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준이가 남긴 유언과 증거들을 인정했습니다.
하늘이를 세준이의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저축과 퇴직금, 그리고 보험금의 상당 부분이 하늘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연주도 일부는 받았지만 대부분은 하늘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하늘이의 성씨를 바꾸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이하늘에서 한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정식으로 한씨 집안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도영은 드디어 당당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된 후 도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경영은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기고 자신은 하늘이와 서진이와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늘이는 새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할아버지 집 근처의 좋은 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늘이의 그림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선생님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았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아빠, 책을 읽어주는 아빠, 함께 산책하는 아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미술 대회에서 하늘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엄마와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도영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을 진짜 할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준이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하늘이를 사이에 두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영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역한 낡은 버스 한 대를 개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외부는 밝은 색으로 새로 칠하고 내부는 편안하게 꾸몄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앞쪽에 작은 명판을 달았습니다. 추억 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세준이가 생전에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을 안전하게, 가족을 따뜻하게. 추억 버스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태우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공원이나 박물관, 도서관 같은 곳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하늘이는 추억 버스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운전석에 앉아서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영은 하늘이에게 버스 운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승객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추억 버스를 타고 납골당에 갔습니다. 하늘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영과 서진이 그리고 하늘이가 함께 세준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하늘이는 아빠에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은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한 즐거운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아빠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영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늘이와 서진이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못다 한 아빠 역할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가을, 하늘이가 또 다른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문 대회였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무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아빠가 하늘에서 할아버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빠가 그립지만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엄마가 있으니까요. 시상식에서 하늘이가 상을 받을 때 도영은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만 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되자 도영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늘이와 서진이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세준이가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했던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추억버스는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기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도영은 손자와 함께 뛰어노는 자신의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에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 바다를 보면 좋아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영과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준이가 살아있다면 이런 날을 꿈꿨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하는 것을 원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도영은 그 말을 들으며 아들에게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다짐이 더 컸습니다. 남은 인생을 하늘이와 서진이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준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도영은 추억버스 앞에 서서 세준이의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님을 안전하게, 가족을 따뜻하게.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준아, 이제야 내 부탁을 지킨다.
내 아들 하늘이와 서진이를 내 손으로 지킨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하늘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가 되겠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그 쓸쓸한 봄날과는 다른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도영은 하늘이 손을 잡고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세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늘이는 아빠에게 그림 한 장을 바쳤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와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빠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그림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세준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이는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영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7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준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하늘이와 서진이 덕분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라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점점 아빠 세준이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추억버스는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 바쁜 부모를 둔 아이들, 그리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도영은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몰면서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가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추억 버스에는 특별한 승객들이 탔습니다. 하늘이의 반 친구들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나들이였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세준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곱게 모셔둔 세준이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영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준아, 아빠가 이제야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너는 단순히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구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였어. 하늘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너를 많이 닮았어. 착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야. 서진이도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를 그리워하지만 하늘이를 위해 항상 밝게 웃어. 그리고 아빠도 많이 변했어. 예전처럼 일만 생각하지 않아. 이제는 하늘이와 서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 너 덕분에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서진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도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큰 회사를 소유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세준이를 만났습니다. 세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늘이와 서진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꿈속의 세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저희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서진이도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어요. 도영은 꿈에서 깨어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삶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매일 아침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도영은 손자를 꼭 안으며 하루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그래, 하늘아.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와. 네. 할아버지도 추억 버스 타시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운전해 주세요. 하늘이의 말을 들으며 도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세준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추억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을 돌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작은 여행에 설레어했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의 큰 공원이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도영은 버스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가는 시간 자체가 선물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모두들 꽃 구경을 했습니다. 도영도 함께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리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봉사가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도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아들이가 없었다면 집에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도영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들 덕분에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통해 도영은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영도 흐뭇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준이가 꿈꿨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진이는 도서관에 새로 온 어린 사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영은 오늘 추억 버스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사해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하늘이와 서진이가 잠든 후 도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준아, 아빠가 이제 알겠어.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알겠어. 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버스 기사로서도,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말이야. 아빠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 추억 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하늘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어. 서진이와도 진짜 가족이 되었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빠가 대신 이루어가고 있어. 그리고 하늘이가 잘하면 이 일을 이어받을 수 있을 거야. 물론 하늘이가 원한다면 말이지.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세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도영에게는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세준이 덕분에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늘이 덕분에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서진이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성공이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납골당의 그 쓸쓸한 봄날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도영은 이제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준이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 하늘이와 서진이와 함께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억 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도영의 손에서 하늘이의 손으로, 그리고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질 사랑의 이야기를 싣고 말입니다. 세준이의 마지막 바람처럼 손님을 안전하게, 가족을 따뜻하게 안고 달려갑니다.